저는 한국생산성본부 김익택 수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방식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바 경영으로 유명한 일본의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20여 년 가까이를 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경영으로 유명한 세스는 연평균 7, 8%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 경영으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스는 연평균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20년 가까이를 18%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제니퍼 소프트는 2013년 매출액 순이익률 39%, 2014년 매출액 순이익률 3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행복과 자율성에 토대를 둔 경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기업들은 모두 다 사람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고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조직의 생존 기반이자 존재 이유가 됩니다.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합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기업의 성과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원을 공급받지만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때 기업의 성과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의 요구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대단히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직 현실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엄청나게 실력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자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경영자가 직접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직접 개입하고 통제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관리하고 통제해 나갈 때 조직을 환경에 잘 적합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영자는 일상의 업무에 푹 빠져서 경영자가 본연이 해야 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을 관리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고 어느 한순간 기업의 적응력은 쭉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표와 규정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어떤 이슈들은 예측 가능하고 루틴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 가능하고 루틴한 이슈에 대해서 목표를 관리하고 규정을 관리하는 팀으로 하여금 그걸 관리하게 나가게 한다면은 경영자는 현업으로부터 상당한 부분들을 빠져나와서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나름대로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이 돌면서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경은 우리가 사람이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변덕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슈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라든가 규정을 통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기능과 실행하는 기능을 구분하는 것과 같고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분리할 때
신속히 대응을 요구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대단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 기회를 적절하게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실할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부서로 하여금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전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직화에 의한 오너십 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하게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현업부서로 하여금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조직화라고는 어휘를 붙였습니다. 자기 조직화에 의한 오너십 경영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될 환경에 대한 것,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원과 현업부서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업부서와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선택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경영자는 오너십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걸 토대로 현업부서와 직원들은 생각과 행동을 통합시킴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와 직원들이 사장과 같이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영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PDCA 사이클,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바로 이제 계산하는 사이클을 현업부서와 개인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영진이든 상사든 통제의 원천이 되고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정보와 지식과 권력과 보상입니다. 바로 이 정보와 지식과 권력과 보상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자기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알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성취 동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로 알매 욕구, 자율성의 욕구, 성장의 욕구, 그 다음에 성취의 욕구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욕구를 다 구성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욕구가 충족됐을 때 사람은 자발적 동기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그 자발적 동기를 통해서 강압적인 문화에서 오너십의 문화로 변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알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결과는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손익계산서에 사업을 운영한 결과가 매출과 비용과 이익으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온전하게 직원들에게 완전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은 매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원들은 우리 사업의 상황 자체를 알게 됨으로써 그 상황이 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 분산을 통해서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될 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만약 기능식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품별 조직, 지역별 조직, 고객별 조직으로 바로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측정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책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위원회 같은 조직들을
조직해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선택한 바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 할수록 책임의식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직위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출근하면서 임원이 세우는 차량 공간이 틀리고 직원이 세우는 차량 공간이 틀리고 좌석에 들어와서는 임원이 앉는 자리가 틀리고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틀리고 밥을 먹을 때 임원과 사원들이 앉는 자리가 틀리다고 한다면 서로 이질감을 끼고 격차감을 끼고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격차를 없앰으로써 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팀워크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업을 알게끔 함으로써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원칙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자기 일부터 조금 알게 되고 한 대리쯤 되게 되면은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과장이 되게 되면은 부서 일을 알게 되고 부장이 되게 되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전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고 임원이 되게 되면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경쟁자가 어떻게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임원 수준에서 알게 될 그런 내용들을 직원 수준에서 알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산업과 시장, 사업의 운영 방식을 알면 알수록 더 애착이 많이 가고 책임의식이 더 발동이 되고 오너십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문성이 더 폭넓게 알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수평적으로 흐르는 업무의 흐름들을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익 공유를 통해서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주주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예금을 내가지고 안전하게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은 주주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은 은행에 예금한 이자보다 은행의 차익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경쟁사라든가 산업계라든가 업계에 비해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1인당 보상 수준과 우리가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쭉 전개를 하게 되면 자본 회전율과 부가가치율 두 가지 지표로 모아지게 됩니다. 자본 회전율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자산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자산들이 경영자가 주주가 투자한 자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우리가 판매한 돈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직접비를 차감한 비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자본 회전율과 부가가치율을 올리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 수익을 주주와 직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사업을 알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공유하는 네 가지 오너십 병행의 원칙은 바로 자각,
해석하고 의도를 갖게끔 하고 탐색을 하고 성취를 하게끔 하는 동기부여 사이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직원들 하여금 현실을 직시케 하고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직원들 하여금 스스로 성과 목표를 갖게끔 하고 사업을 알게끔 함으로써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는지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찾게끔 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조직의 성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공유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사업을 알게끔 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자각과 의도와 탐색과 성취의 동기부여 사이클과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기부여 사이클이 완성됨으로써 자발적 동기는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너십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메바 경영으로 유명한 큐세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오너십 경영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셈코 또한 오너십 경영으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셈코는 근 20년 동안 연평균 30% 내지 40%의 성장을 구가하면서 종업원들의 이직률은 연평균 1% 미만으로 종업원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셈코가 어떻게 오너십 경영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업입니다. 사업팀 자체를 150명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150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원시 부족 사회에서 한 마을을 이루면서 가장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단위가 또 최대한의 규모가 150명이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150명 이내로 생산하고 구매하고 판매하고 개발하는 모든 기능을 자기 완결형의 조직을 만들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팀 조직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생산과 구매와 판매를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6개월마다 직원과 경영층에 보고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무도 스스로 선택하게끔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직무를 순환하면서 해보게끔 하고 나름대로 어떤 직무가 자기 적성에 가장 알맞는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하게끔 합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사업팀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뽑고 그 신입사원은 1년 동안 12달 동안 매월 한 가지 업무씩 해보고 난 다음에 12개의 직무를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선택해서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보상 방식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끔 합니다. 직무의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직무를 쭉 나열을 하고 분류를 하고 각 직무별로 어떤 형태의 급여가 좋은지 급여표를 만들고 그 급여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업이 성과의 변동됨에 따라서 자기 급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셀러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개의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들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과가 나면은 바로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도 동등하게 이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무제표를 매월 완전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을 철저시키고 재무제표를 해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사업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리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이 나오면은 직원들 스스로 관리자를 바꾸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과제도 자율결정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관리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별도로
그 일을 그 타스크에 이제 몰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TF팀의 과제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년에 의해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일을 한다. 지시를 받고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또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이 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자기 스스로 잘 이제 판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교세라라든가 세스라든가 할리 데이비슨, 제니퍼 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전부 개인의 능력들을 100% 이상 발휘게끔 하는데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리의 엄청난 인력들을, 그 사람들의 능력들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통제하면 할수록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때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리 하멜은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오직 변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한다면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경영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00년, 1910년도에 만들어진 명령과 통제의 경영 방식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잠재력을 풀로 완전하게 발휘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참여와 소통의 경영 방식, 오너십을 갖게끔 하는 경영 방식, 바로 자기 조직화에 의한 오너십 경영을 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